작년 이맘때만 해도 전세를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는 전세 매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습니다. 1년 전 2만 5천 건이 넘던 전세 매물이 지금은 1만 6천 건 아래로 줄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흐름을 정상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전세가 사라진 자리에 들어선 월세는 가계의 부담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반기 보유세 개편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매집을 가진 분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전세라는 제도, 사실 세계에서 거의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주거 방식입니다. 집을 빌리는 대신 큰 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그 돈에서 나오는 이자로 거주 비용을 대신 치르는 구조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 전세를 통해 목돈을 모으고 또 내 집 마련의 디딤돌로 삼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전세라는 거래 자체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세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전세라는 거래 형태 자체가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부는 이런 흐름을 두고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정상화라는 말은 듣기에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앞으로 전세라는 제도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신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전세 매물이 실제로 얼마나 줄었는지, 그 자리를 무엇이 채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주거비와 자산 관리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세금 관련 변화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작년 6월 기준으로 약 2만 5천 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기준으로는 1만 6천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년 사이에 30%가 넘게 줄어든 셈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같은 동네에 전세를 구하려는 분이 10명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매물이 10개 정도 있었다면 지금은 7개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머지 3명은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옮기거나 아예 다른 동네를 알아보거나 또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매물이 줄어드는 이유는 한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지난해부터 전세대출 규제가 계속 강화되어 왔습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는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90%에서 80%로 낮아졌고 생애 최초 등 정책대출의 한도도 줄었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집을 산 사람이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실거주 의무가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집을 사고 전세를 끼워서 세입자에게 빌려주는 방식이 흔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작되면서 그동안 세금을 피하려고 시장에 내놨던 매물들이 다시 걷어들여지는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매도 대신 전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한동안은 임대 매물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흐름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70주 가까이 연속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전세값이 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차이도 있습니다. 매매가가 많이 오른 곳일수록 전세 매물 증가와 감소의 폭도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남권이나 한강벨트처럼 인기 지역은 매물 변동이 더 민감하게 움직이고 외곽 지역은 비교적 완만한 흐름을 보입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여러 정책들이 겹치면서 전세라는 거래 자체가 구조적으로 줄어드는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런 흐름을 막지 않고 오히려 정상화라고 부르는지 다음 내용에서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왜 전세 매물 감소를 두고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정부 쪽에서는 전세라는 제도를 두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이 활용해서 집을 사고 그 돈을 다시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구조 자체가 결국 부동산과 돈이 서로 얽히게 만든다는 시각입니다. 그동안 전세 대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 돈이 결국 집값을 밀어올리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하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 보증금으로 또 다른 집을 사들이는 식으로
자금이 순환됐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정책이 6월 27일에 발표된 대책입니다. 이 대책에서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소유권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전세 대출을 금지했습니다. 쉽게 말해 집을 사면서 동시에 그 집에 전세를 끼워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을 막은 겁니다. 흔히 갭 투자라고 부르는 방식의 제동을 건 셈입니다. 이 대책에 대해 한국은행 쪽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갭 투자를 막은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본다는 입장이었는데, 다만 전세를 구하는 실수요자들이 당장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효과와 부작용이 함께 따라온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대책이 발표된 이후 그동안 가파르게 오르던 서울 집값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 고가 주택일수록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고, 한동안 유행했던 똘똘한 한차 열풍도 다소 주춤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 동시에 전세 매물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과 금융을 분리한다는 큰 방향성 안에서 전세라는 제도가 줄어드는 것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셈입니다. 반면 시장에서는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임대차 매물이 빠르게 줄어들었고, 이로 인한 월세화가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니라 정책의 부작용에 가깝다는 의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의 의도와 현실에서 체감되는 결과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정부는 전세제도의 축소를 시장 구조가 바뀌어가는 과정의 하나로 보고 있고, 이 흐름에 대해 별도의 보완책을 내놓을지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옮기게 될 때 실제로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는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받은 대출의 이자를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은행 금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반면 월세는 집주인이 대출 이자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받아서 그 차이로 수익을 남기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월세는 항상 은행 이자보다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전세 대출 이자로 매달 100만 원을 내고 있다면 같은 집을 월세로 구할 때는 110만 원에서 120만 원 이상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 10%에서 15%, 많게는 20% 이상 부담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월세 시세를 보면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 곳이 전체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곳은 전체의 절반 정도에 이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정도였던 강남권 아파트들이 지금은 500만 원, 60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간 곳도 적지 않습니다. 잠실 지역을 예로 들면 2년 사이에 월세가 약 20% 정도 오른 곳들이 있습니다. 2년 만에 20%가 올랐다는 건 매년 10% 가까이 오른 셈이니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다른 나라와의 비교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처분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5%에서 20% 정도로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보통 다른 나라들은 소득의 30% 정도를 주거비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주거비 비중이 낮았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전세제도였습니다. 목돈을 맡기고 그 이자만큼만 부담하면 됐기 때문에 월세를 따로 내는 다른 나라보다 부담이 적었던 겁니다. 그런데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 중심으로 시장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주거비 비중도 다른 나라 수준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보다 주거비 비중이 다른 나라 수준까지 올라간다면 지금 내는 월세보다 1배 반 가까운 수준까지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옵니다. 물론 이는 소득과 자산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더해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과거 전세 사기 문제를 겪으면서 임차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요인들이 겹치면서 월세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흐름으로 보입니다. 이제 자산을 가진 분들에게 더 중요한 보유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내야 하는 세금 중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흔히 보유세라고 부릅니다. 보유세를 계산할 때는 공시가격의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 비율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집이 있다고 하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60%일 경우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은 6억 원이 됩니다. 이 6억 원의 세율을 곱해서 실제 세금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지난 2021년부터 60%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은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시행령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바로 바꿀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을 새로 만들 필요 없이 시행령만 고치면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과세 기준일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만약 6월 2일에 집을 팔았다고 해도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었다면 세금은 그대로 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통 12월에 부과되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행정 절차를 거쳐서 9월 정도에 세부 내용이 확정됩니다. 즉 7월이나 8월 사이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바뀌게 되면 이미 6월 1일을 기준으로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만약 지금 60%인 비율이 100%까지 올라간다면 단순 계산으로도 세금이 1배 반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공시가격 자체도 작년보다 많이 오른 곳들이 있어서 공시가격 상승만으로도 작년보다 20% 정도 세금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비율 조정까지 더해진다면 작년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운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변화가 올해 바로 적용될지 아니면 매년부터 적용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안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전망과 내년부터 천천히 적용될 거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한 건 정부 쪽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메시지가 반복될 때는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도세와 관련된 최근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더 많이 매야 하는 중과제도가 한동안 유예되어 있었습니다. 이 유예 기간이 5월 9일에 끝났습니다. 즉, 5월 9일 이후부터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다시 더 높은 세율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 상황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 유예 종료를 앞두고 그 전에 집을 정리하려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 매물들이 상당 부분 거래되면서 한동안 매물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매물이 줄어드니 호가가 다시 오르는 분위기로 이어졌고 한동안 잠잠했던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는 모습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특히 그동안 상승세를 이끌던 강북권에 이어 강남권까지 다시 상승 흐름에 동참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집값 안정세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비거주 1주택자 문제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란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지만 그 집에 직접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동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워낙 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비거주 1주택자는 규제가 덜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그 집에 살지 않으면서 임대를 주는 것 자체를 투기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규제하는 방법으로는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다시 매길 수는 없습니다. 결국 양도세나 보유세 쪽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면 결과적으로는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압박이 커지는 셈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압박을 통해 매물이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5월 9일 직후 비거주 1주택자들도 집을 팔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보완책이 실제로 거래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집을 사는 사람도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등의 문제로 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규제는 점점 강해지는데 그 규제가 곧바로 매물 증가나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앞으로 규제가 어디까지 넓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다세대 같은 비아파트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규제 지역 이야기입니다. 한번 규제가 시작되면 그 규제를 풀기는 어렵고 오히려 옆 동네까지 규제를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에서 집값이 더 빠르게 오르면 이미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게 되고 결국 규제 지역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실거주 의무가 강화된 이후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전셋값이 오르는 흐름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지역으로 전세를 구하려는 수요가 옮겨가면서 그 지역의 전셋값도 함께 오르는 모습입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지금은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들도 앞으로 규제 대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언제 추가될지는 아직 정해진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빌라나 다세대 같은 비아파트 시장 이야기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전세 보증보험과 관련된 변화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 기간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만든 제도인데 최근 들어 이 보증보험으로 보장해주는 보증금의 한도가 해마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 보증보험 한도에 맞춰서 보증금을 낮춰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전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과 새로 받을 보증금 사이에 차액이 생기고 이 차액을 집주인이 직접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주인들은 전세 보증금을 낮추고 그만큼을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 형태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낮추면서 월세를 10만 원, 20만 원 정도 더 받는 식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전세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같은 집에 더 오래 머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원래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막상 나가보니 갈 곳이 없어서 그냥 놀러 앉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아파트 시장에서도 전세가 줄고 월세나 반전세로 옮겨가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오르면 그 영향이 빌라나 다세대 같은 비아파트 전월세 시장에도 함께 번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아파트든 비아파트든 전세라는 선택지 자체가 줄어드는 흐름은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년 사이에 30% 넘게 줄었고 전세값은 70주 가까이 연속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흐름을 전세 제도가 줄어드는 정상화 과정으로 보고 있고 그 배경에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전세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 강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옮기게 되면 같은 조건이라도 최소 10%에서 많게는 20% 이상 주거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주거비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낮았던 만큼 앞으로 그 격차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보유세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시장 가입 비율은 시행령으로 바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고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논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본인이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빌라나 다세대 같은 비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전세 보증보험 한도 변화와 반전세 전환 흐름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약 갱신 시점이 다가온다면 보증금과 월세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전세와 월세, 그리고 매수까지 여러 선택지를 함께 놓고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어떤 선택이 본인에게 맞는지는 개인의 자금 상황과 거주 계획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신 뒤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권합니다. 전세라는 제도가 줄어드는 흐름은 단기간에 끝날 변화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미리 정보를 알아두고 본인의 자산과 주거 계획을 점검해 두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서울 전세 매물 감소 현황과 그 배경, 월세 전환에 따른 부담, 보유세와 양도세 관련 변화, 그리고 비아파트 시장의 흐름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된 정책 변화가 있을 때마다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